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저번 시간 장면 정보에 이어서 박정희 정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박정희 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기가 깁니다.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부가 시간으로 따지면 12년 정도 됐거든요. 48년부터 60년까지. 근데 박정희 정부는 그 이승만 정부보다 더 길어요. 61년부터 79년까지 약 20년 정도의 시간을 공부하게 되는 거라 우리가 다짜고짜 내용으로 들어가면 길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뭐부터 해야죠? 네, zoom out, zoom in.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뼈대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우리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잡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정희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잡을 건데 그 전에 우선 여러분들 요즘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여전히 쓰이는 용어고 좀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그런 용어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대사 이제 처음 배웠던 이승만 정권을 1공화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 등장한 장면 정권을 2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장면 정부가 무너지고 오늘 공부할 박정희 정부 이걸 우리가 3공화국이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1공화국 이승만, 2공화국 장면, 3공화국 박정희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뭘 것 같아요? 단순히 국가의 대표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고요. 헌법이 바뀌었다? 그것도 약간 아닙니다. 왜냐면 이승만 정부에서는 헌법이 2번 바뀌었잖아요. 1차 개헌, 발췌 개헌, 2차 개헌, 4.4 5.2. 자, 이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의 운영 체제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1공화국은 비록 헌법을 2번 바꿨지만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은 바뀐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2공화국 장면 정부에 들어오면은 이 대통령 중심제가 뭐로 바뀌어요? 그쵸?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 배울 박정희 3공화국 들어와서는 다시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게 됩니다. 즉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의 근본적인 운영 체계, 법에 근거한 운영 체계가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정희 정권은 또 한 번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4공화국이고요. 이게 바로 박정희 정권 시즌2라고 불리는 유신 정권이에요. 유신 체제. 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게 뭐였죠? 전두환 정권이었어요. 이 전두환 정권은 겉으로는 이제 유신헌법을 이제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독재 정권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신 체제건 전두환 체제건 당시 국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하죠. 독재 정권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뭘 돌려달라?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선제를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셨던 강동원 주연의 영화 1987이야.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내세웠던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던 6월 민주항쟁이 그 영화의 배경이죠. 어쨌건 그런 1987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는 전두환 정권은 무릎을 꿇고요. 6.29 선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 직선제를 돌려주고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느 시대 살고 있는 거야? 6공화국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이후 노태우 정권부터 지금까지는 같은 체제 안에 살고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 임기 5년의 단임제, 그리고 그런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발한다 라고 하는 이 체제가 9차 개헌이 이루어진 그 기본적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또다시 우리나라가 뭐 의원 내각제로 바뀐다거나 혹은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생길 일 없지만 쿠데타에 의해서 또다시 독재 정권이 들어선다거나 한다면 새로운 7공화국 시대가 열리게 되겠죠. 자, 우리 이미 이승만 장면까지는 봤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 3공화국, 4공화국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굉장히 길어요.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시작으로 1979년 11.6 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당할 때까지 근 20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게 되니까 이 뼈대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박정희 정권은 일단 내용으로 구분하면 뭐랑 뭐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정치와 경제로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 같은 경우, 자, 정치 경제, 여러분, 박정희 정권은 일단 내용상으로 뭐랑 뭐로, 정치와 경제로 나눈다는 건데, 이 정치도 둘로 쪼개봐야 돼요. 자, 정치를 둘로 쪼개는 기준은 뭐냐? 바로, 유신. 박정희 정부의 시즌2라 불리는 이 유신을 선포하기 전이냐, 후냐. 그러니까 유신헌법, 유신체제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신 전의 박정희, 5.16 군사정변부터 7대 대선까지의 박정희. 시기로 따지면 1961년부터 71년까지예요. 유신 전 박정희를 한 덩어리로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유신 이후의 박정희, 유신 체제. 유신 후. 이건 이제 시기로 따진다면은 1972년부터 79년 암살당할 때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유신 후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신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눠볼 거고요. 경제 같은 경우도 둘로 쪼개봐야 됩니다. 자,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쪼개볼 거냐면 박정희 정권을 상징하는 경제정책이 있죠.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1차부터 4차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20년 정도. 그걸 또 우리가 나눠볼 거야. 우선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 2차, 3, 4차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 시기로 따지면 이제 1961년부터 71년까지고요.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72년부터 81년까지.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도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나누는데 정치가 유신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눴다면은 경제는 이 1, 2차랑 3, 4차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주력 산업이 무엇인가요?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 우리 주력 경쟁 품목이 뭐죠? 네, 반도체나 핸드폰 같은 첨단 산업이죠. 하지만 이 당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노동 초창기에는 노동력밖에 없었어요. 저렴한 가격과 노동력.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품이라 그래봤자 우리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만 달려있으면, 두 손만 달려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그게 우리의 주력 상품이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가발, 신발, 인형 이런 것들. 그냥 부지런하게 손만 놀리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가발이 되게 인기가 많은 게 이때 우리는 진짜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기른 다음에 그 머리카락을 자르서 팔았어요. 여자들이 머리카락 돈 주고 샀어. 가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머리카락을 일일이 그 모형판에다가 하나하나 심어가지고 가발을 만든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섬뜩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러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된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은 가발, 인형, 신발 같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이었고요. 이게 이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는 70년대 넘어가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런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벗어나서 좀 기술 중심적인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중화학공업이라는 건 기계, 철강, 자동차, 조선 이런 좀 덩치 큰 그런 것들을 중화학공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박정희 정권을 앞으로 내용상으로는 정치, 경제 나눠볼 거고요. 정치 같은 경우는 유신, 전이냐, 후냐.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년대 경공업 중심. 그리고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0년대 중화공업 중심. 이렇게 나눠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69번 프린트, 오늘 이제 이 69번 프린트에서는 정치 시즌 1, 유신을 선포하기 이전의 박정희, 5.16 군사정변부터 7대 대선까지를 살펴볼 거고, 70번 프린트에서 이 유신이 선포된 이후에 박정희를 볼 거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71번 프린트에서 한 번에 1, 2차와 3차를 비교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72번 프린트에서는 이 모두를 아우르는 문제풀이가
나오는 거죠. 문제풀이. 그래서 이번에 72번 프린트 문제풀이가 양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박정희 정권 자체가 양이 워낙 많아서.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로드맵을 짜고 이 20년의 박정희 정권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69번 프린트로 넘어와 볼까요? 오늘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시간 박정희 정부 안에서도 뭘 공부해요? 박정희 정부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잠시만요. 네, 박정희 정부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잠깐 좀 그 인터페이스에 좀 오류가 생겨서 다시 설정했어요. 자, 우리 이번 69번 프린트에서는 뭘 배운다고요? 박정희 정부의 정치원, 5.16 군사정변부터 7대 대선까지 유신을 선포하기 이전의 박정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19 혁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1960년에 이제 4.19 혁명이 발생을 했고요. 이 4.19 혁명으로 이제 장면 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 일단 들어선 게 뭐죠? 네, 바로 장면 정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장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장면 정부가 들어서기 전 그 과도기를 책임진 짧고 굵은 정부가 있었다겠죠? 네, 바로 뭐 허정과도 내각.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부였습니다. 허정과도 내각. 이 허정과도 내각 같은 경우는 나라의 체제를 바꿨죠. 몇 차 개헌? 네, 3차 개헌. 3차 개헌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죠? 네, 대통령 중심제는 독재 정권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가장 많이 국민에게 선택을 받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의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여 그 내각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하자라고 하는 네, 의원 내각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이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를 가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둘로 쪼개자 양원제. 하원 개념의 민의원과 상원 개념의 참의원으로 이렇게 국회를 둘로 나누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실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은 국회에 의한 간선제로 한다 라고 바꿨죠. 대통령 간선제, 국회에 의한 임기 5년의 중임이 가능하도록 바꿨죠. 그래서 당시 이런 바뀐 법에 의해서 다시 3.15 부정선거 무효니까 다시 총선이 치러집니다. 민의원, 참의원 총선이 치러지고 이 양원 선거에서 모두 어느 정당이 압승을 거둬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요. 이제 이 민주당이 대표가 되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 민주당에 의해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죠. 하지만 대통령은 아무 실권이 없다. 그리고 이 대통령에 의해서 민주당 대표인 장면이 뭐로 임명돼요? 그렇죠.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을 윤보선 정권이 아니라 장면 내각, 장면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장면이 실권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장면 정부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또 한 번 법을 바꾸었죠. 몇 차 개헌? 4차 개헌. 이 4차 개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사를 외우게 되면 1차부터 9차까지 개헌을 공부할 건데 그 중에서 이 4차 개헌만 유일하게 정치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동안에 막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니 간선제니 의원 내각제니 대통령 중심제니 막 이런 권력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4차 개헌은 사회 정의 실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뭘 처벌하기 위한 거죠? 네, 3.15 부정선거를 처벌하기 위해 법률 불소급 원칙을 처음으로 깨트린 거죠. 이 법을 소급 입법하여서 소급 입법 적용을 해서 3.15 부정선거자를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었죠? 장면 정부 하면은 우리는 박정희 정부로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계획한 거는 박정희가 아닙니다. 장면 정부가 처음이에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했고 이거 말고도 국토 건설 사업도 계획을 했고요.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와 오늘날과 똑같은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자치단체 의원과 자치단체장까지 모두 지방 국민들에 의해서 뽑게 했던 나중에 김영삼 정부에 가서 다시 제대로 시행되는 그 지방자치제의 원형을 시행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였죠. 공무원 공개채용제도, 지방자치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토건설 산업 등등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4.19 혁명 이후에 터져나온 각계각층의 요구,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였죠? 네, 민주화와 통일이었죠, 여러분들. 이 민주화와 통일 요구 이런 거에 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왜? 민주당은 분열되어 있었으니까요. 뭐랑 뭐로? 국무총리인 장면을 중심으로 한 신파와 그리고 누굴 중심으로 한? 대통령인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구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권력 싸움을 하다 보니 제대로 이런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 억눌렸다가 터져나온 국민들의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사회 혼란을 수습하는데도 실패하게 됩니다.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시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런 혼란을 명분 삼아 등장한 게 누구예요? 네, 박정희의 군사 정권이었죠. 5.16 군사 쿠데타 반란을 이용해서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였죠. 그 장면 정부가 1년 정도밖에 안 가요. 이제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 박정희에 의한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날 때까지 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날 때까지 1년 남짓한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그 1년 남짓한 시간에 보여준 거는 무능과 혼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좀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면 정보를 판단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5.16 군사정변 박정희가 주도합니다. 자, 박정희는 이 당시 이제 원스타 출신이었어요. 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군사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공약을 내겁니다. 자, 일단 크게 두 가지 공약을 내세워요. 대외적으로 뭘 내세웠죠? 네, 반공을 내세웁니다. 대외적으로는 반공,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경제개발. 이 두 가지를 공약으로 내세워요. 여러분 봐봐.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건 반공을 이 나라의 목표로 하겠다는 거예요. 반공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박정희는 되게 좀 많은 변화를 거쳐온 인물이야. 일제강점기에서는 국민학교 교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혈서를 써서 일본 정부를 감동시킨 다음에 만주군 장교로 자원입대를 했고요. 해방된 이후에는 남조선 노동당, 사회주의 정당이었던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을 했다가 이제 빨갱이 꼬리표가 붙어서 모든 걸 잃을 뻔했었는데 6.25 전쟁으로 화려하게 군부에 복귀했다라고 했었죠. 이 중에서 박정희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남로당 출신이었다는 거야. 이걸 이제 미국이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당시 미국은 진지하게 여기에 개입할 생각을 했어요. 이 군사정변을 힘으로 진압하고 박정희를 끌어내릴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미국이 6.25 전쟁을 통해서 6.25를 치르면서까지 지켜온 이 우익 대한민국이 지금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출신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거죠. 이 새끼 빨갱이 아니야? 그러니까 박정희는 증명해야죠. 나 빨갱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철저하게 대외적으로는 뭘 내세우는 거야? 반공을. 그리고 대외적인 목표가 반공이었다면 대내적인 목적은 경제개발이야. 이걸 왜 내세워야죠? 그죠? 어쨌건 본인이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헌법 체계를 뒤엎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손에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명분을 내세울 밖에 없죠? 어떤 말을 해야죠? 그죠? 나는 권력을 탐내는 게 아니다. 내가 왜 나를 일으켰느냐? 장면 정부가 너무나 무능하고 혼란스러우니 내가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안정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 나를 일으켰다. 국민들에게 뭘 제시해야 돼? 안정,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 해주겠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전근대사에서 태종 이방원과 세조 수양대군이 왕권강을 내세울 수밖에 없듯이 이게 본인의 취약한 정통성을 다른 걸로 메꿔야 한단 말이야. 박정희는 철저하게 안정과 경제개발을 내세웁니다. 자, 그리고 박정희는 말해요. 나는 절대로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대외적인 반공과 대내적인 경제개발을 통해서 이 장면 정부가 남겨놓은 이 무능과 혼란이 극복되고 이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이 권력을 다시 정상적으로 이 민간 정부에게, 민간 정치인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겠다. 그들 본연의 업무가 뭐죠? 군인이잖아요. 나라를 지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뭘 약속한 거예요? 네, 민간 정치로. 지금 우리는 군인이지만 말했잖아요. 잠깐 권력을 잡은 거고 이 혼란을 다 극복하면은 민간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다시 이양 넘겨주겠다라는 거를 약속하게 돼요.
자, 실제로 시간도 정해놔요. 63년까지만 군정을 하겠다라고 딱 그 시기도 정해놓습니다. 자, 여기 뒷장에 보시면은 당시 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자,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 반공을 중시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미국 및 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야. 당신들 뜻과 다른 사회주의 그런 게 아니다. 난 당신들의 충실한 친구, 반공을 싫어하는 우익 자유주의 투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공산주의랑 대결할 실력 배양에 힘쓴다. 라고 이렇게 경제 건설, 실력 양성을 추구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라고 해서 이렇게 혁명 공약을 통해 박정희가 정변으로 인한 권력 탈취 명분을 반공, 안보, 경제 건설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이 혼란을 극복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혼란을 극복하고 민정의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 혼란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야? 군인 정치를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정되어서 우리가 민간 정부로 권력을 이양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혼란되기 극복되기 전까지는 우리 군인들이 당분간 나라를 다스리겠다. 뭘 하겠다? 민정에 반대되는 군정을 당분간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통치기구가 필요하겠죠. 군인들이 국회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 재건 최고 회의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61년 박정희가 이 군정을 실시할 때부터 나중에 정식적인 박정희 정부의 3공화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 군정 때만 존재했던 군정을 위한 기구예요. 비변사 같은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시대를 알 수 있는 좋은 키워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자료나 선지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나오면 방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어느 시기만 나타내는 거야? 박정희가 군정을 실시하는 이 61년부터 63년까지 이 2년의 시간만 딱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은 박정희가 군정을 실시할 때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랑 비슷하게 시대를 알 수 있는 키워드를 몇 개 소개해드리면은 이미 여러분 몇 개 배웠어요. 만약에 통리기무화물이 나오면은 조선 책략이 들어온 이후 이모곤란 터지기 전까지 초기 개화 정책이 진행되는 시기고,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 시기고, 이런 것처럼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제 현대사에서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건 언제라고요? 네,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정식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군정을 실시할 때 존재했던 기구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시즌2 유신이 들어올 때 또 새로운 기구가 생겨. 그게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언제예요? 유신체제입니다. 자,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온다고 했죠? 전두환 정권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 전두환 정권도 군정을 실시할 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뭐 줄임말로 국보위라고도 합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두환이 이제 군정을 할 때 썼던 기구인데, 전두환도 군인, 박정희도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둘을 구분하기 위해, 전두환이 후배니까, 뒷세대 사람이니까 전두환을 앞세대인 박정희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 전두환의 세력을 신군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재건 최고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또 뭘 만드냐? 여러분, 그 자고로 권력이라고 하는 게요. 대박, FM이 지금 막 뭔가 마음이 조급한가 봐. 왜 이렇게 뭔가 설명이 꼬이죠? 좀 선생님이 앞에서 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권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를 통제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나, 누가 우리 감을 하는가, 이런 정보를 잘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그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정보통제기관을 만듭니다. 중앙정보부. 자, 여러분, 이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61년부터 63년까지 2년 기간만 존재했잖아요. 그럼 중앙정보부는
오늘날 존재할까요? 아니, 그럼 군정 때만 존재했던 기구일까요?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약간 다른데,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바로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다르게 중앙정보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좀 알려드릴게요. 중앙정보부 같은 경우는 이걸 줄임말로 중정이라고도 하거든요. 언제 존재했다고요? 박정희 정권 내내 존재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즌 1, 3공화국,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즌 2, 4공화국. 그러니까 유신 전 박정희, 유신 후 박정희 모두 이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 전체에 존재했던 기구예요. 자,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가잖아요. 이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꿔요. 국가안전기획부. 줄임말로 안기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기부는 전두환 정권 5공화국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뭐로 바꿔요?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보를 취급한다는 기본적인 그 성격은 같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달라요. 오늘날 막 국정원이 옛날 중앙정보부처럼 사람들 잡아가지고 고문하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가재건 최고회의 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63년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입법행정 사법을 행사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했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 기본적 개념 정리했고요. 그러면 여러분, 박정희가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정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양이 많아서 다시 한번 아까처럼 연습장에다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군정을 실시했느냐 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자,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언제만 존재했다고요? 네,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부터 언제까지? 63년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3공화국을 출범하기 전까지 이 2년의 군정기간에만 존재했던 기구다 라는 거예요.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한 일을 우리가 또 뭐랑 뭐로 나눠봐야 될까요? 그렇죠. 정치와 경제로 나눠볼 건데 우선 정치부터 볼게요. 자, 정치에선 제일 먼저 뭐 있냐면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뭘부터 해야 되냐면 그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돼요. 정도전과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할 당시에 어떻게 홍보했죠? 우리가 만드는 조선은 고려와는 다르다. 불교가 아닌 성리학, 권문회족이 아닌 신진사대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라 다르다? 그 전에 독재를 했던 이승만, 무능하고 혼란했던 장면 이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당시 우리나라의 암덩어리들, 정치 깡패들을 다 수탕을 합니다. 여기서 정치 깡패는 말 그대로 정치 깡패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결탁된 깡패들을 말합니다. 쌤, 갑툭튀 웬 깡패? 이럴 수 있는데 갑툭튀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깡패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이승만 정부가 1차 개헌을 위해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그걸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을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납치해가지고 출근버스를 막 폭행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의 거기 동원된 그 부산 정치 파동에 동원된 것도 깡패들이고요.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을 폭행했던 것도 깡패들이었잖아요. 4월 18일 날 그 고려 학생들이 폭행당했던 사건.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이 깡패 세력들을 다 수탕합니다. 이건 꽤 대단한 거였어요. 장면 정부도 못 건드렸거든. 워낙 얘네들이 힘이 세가지고. 하지만 구인들은 더 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정치권에 빌붙어오던 깡패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잡혀온 깡패가 그 유명한 이정재예요. 영화배우 이정재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김두한의 라이벌이기도 했던 그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화끈한 방법을 써요.
이 깡패들을 밧줄로 다 꽁꽁 묶어가지고 마치 그 생선 엮듯이 굴비 엮듯이 일렬로 쫙 세운 다음에 뒤에선 군인들 총 딱 겨누고 온몸을 꽁꽁 줄로 묶어서 온 서울 시내를 행진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가슴팍에다가는 나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구를 달게 하고 행진을 시킨 거예요. 오늘 같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다 공개 처형시켰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네, 이렇게 정치감에 후탕했어. 국민들 반응이 어떨까요? 열광적이죠. 그동안 이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깡패들이 순식간에 풀려나간 거야. 국민들이 와 화끈하다 이러고 있을 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돌려놓고 뭘 했느냐? 정치활동 정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정치활동 정화법. 우리 정화의 뜻이 뭐죠? 네, 정화라는 건 더러워진 걸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정치활동 정화법. 말 그대로 기존에 오염되어 있던 정치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명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뭘 추구한 거야? 너희 더러운 정치인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되니까 너희는 당분간 활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기존 정치인들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는 거였어. 그래서 정치활동 정화법으로 기존 정치인들은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인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법을 한번 바꾸게 됩니다. 5차 개헌. 1차 발췌 개헌, 2차 4.4.5위, 3차 의원내각제, 4차 3.15 부정선거 소급 입법. 이제 5차 개헌인데 이 5차 개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장면 정부가 왜 무능했느냐? 그거는 바로 의원내각제 때문이다. 자고로 나라의 권력이란 한 군데 딱 중심으로 대표자를 중심으로 딱 모여가지고 이 통일된 리더십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권력을 고만고만한 의원들에게 다 늘어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흩어져 있는 권력을 어떻게 한다? 한 명의 대표에게,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집중시켜야 한다. 즉 의원내각제를 다시 뭐로 돌리자는 거야? 대통령 중심대로 돌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면 정부를 부정하는 거죠. 다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야. 이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대통령 중심제가 된 거예요. 참 말이라고 하는 게 하기 나름이죠. 대통령 한테 권력을 집중되었더니 독재가 생기네. 권력을 나누자. 의원내각제. 권력을 나눴더니 나라가 혼란스럽네. 다시 권력을 모으자. 대통령 중심제. 자,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오고 대통령의 임기는 다시 4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몇 번까지만?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중임. 그리고 이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의 중임. 이런 대통령 자리가 중요해지니까 이제 이 대통령 자리를 누가 뽑게 하자? 국회에 의한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 누구에 의한? 국민에 의한. 자,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 이제 의원내각제를 안 하면 굳이 국회를 둘로 쪼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국회를 다시 하나로 돌리자. 단원제. 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면 정부랑 완전 반대예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에 의한 간선제에서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롤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고요. 자, 잠깐만요. 네, 이렇게 5차 개헌 필기 다 하셨죠? 자, 이런 5차 개헌 이후에 박정희는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듭니다. 바로 민주공화당이에요.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봐봐요. 분명히 박정희 정부는 그 당시에 2년만 하고 군정하고 깔끔하게 물러나겠다. 군정 끝나면 민정 이양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보여준 모습은 앞으로의 민정을 이양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허정 과도 내각이 했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정당을 만들죠? 여기부터 이제 박정희가 좀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여튼 박정희는 앞으로의 본격적 정치 활동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민주공화당을 만듭니다. 이게 63년의 일이에요. 이승만 정부하면 자유당, 박정희 정부하면 공화당입니다. 자, 이게 정치고요. 그 다음은 경제를 좀 살펴볼게요. 자, 경제 같은 경우는 우선 뭘 하냐면은 박정희는 지금 뭘 약속했죠? 크게 두 가지를 약속했죠. 박정희 정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대외적으로는 반공, 대내적으로는 경제개발이란 말이야. 경제개발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경제개발할 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근데 이 나라에 돈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박정희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부자랑 재벌이란 놈들이 이 돈을
시장에 풀지 않고 자기 창고에, 자기 금고에 몰래 꽁꽁 숨겨놔서 이 음지에 돈이 갇혀있느라 돈이 없어 보이는 것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음지에 숨어있는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지로, 시장으로 꺼내야겠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꺼내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만들어야죠.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이 돈이 쓰레기가 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메가다의 화폐정리사업 기억납니까? 1차 한일협약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에 외교고문, 재정고문을 보냈죠. 이때 재정고문으로 왔던 게 일본인 메가타. 이 메가타가 주도하여서 화폐정리사업을 실행하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이제 대한제국이 쓰는 백동화를 뭐로 바꾸겠다? 일본 제국의 돈 제1은행권으로 바꾸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내가 백동화 갖고 있어봤자 의미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다들 백동화를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은행으로 왔잖아. 돈을 바꿔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한 겁니다. 화폐개혁을 실시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통화개혁이라고도 하거든요. 화폐개혁, 통화개혁. 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돈의 단위가 뭐예요? 원이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 원이 아니었어요. 환이었어요, 환. 이걸 이제 원으로 바꾼 거야.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막 가지고 은행으로 와요. 근데 그 돈의 양이 박정희가 예상한 거의 절반도커녕 아니 10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 나라엔 돈이 없었던 거야. 돈을 숨겨놓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 나라는 개 거지였던 거죠, 완전.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 와,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거지였구나. 이래가지고. 자, 아무튼 그리고 또 박정희가 앞으로의 본격적 정치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얘들아,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을까? 공업국가였을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어요. 농촌 인구가 훨씬 많아. 그래서 이 농민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뭘 하느냐? 농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시 농민들의 가장 힘든 점을 해결해주면 되겠죠. 당시 농민들이 왜 뭐 때문에 힘들었냐?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300산업. 이걸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농민들이었잖아요. 왜? 미국에서 공짜로 인용농산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 농민들이 이제 농사가 다 망해버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힘들었단 말이야. 그 300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민들, 이 농어촌 농민들의 그 고리대, 부채를, 빚을 다 탕감시켜줍니다. 없애줘요. 이게 군정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리고 또 그 이승만 정부 당시 귀속재산을 불화받는 과정에서 300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경유착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부정축제자들도 처벌하게 돼요. 하지만 솔직히 이거는 실효를 거두진 못합니다. 부정축제자 처벌에.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의 그런 부정축제한 사람들 처벌하겠다 했지만 뒤에선 다 돈 받고 풀어주고 그랬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박정희 정부 하면 떠오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만든 경제개발 계획은 1차예요. 1차. 그 뒤에 경제개발은 박정희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하고요. 이 국가주권 최고회의에서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내용 봤고요. 그럼 다시 69번 프린트로 돌아가서 우리 중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박정희는 어떻게 했죠? 법을 바꾸었죠. 이게 바로 몇 차 개헌이라고요? 5차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5차 개헌은 여러분들 기존에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왔던 의원 내각제를 다시 뭐로 돌리는 거야? 그지? 대통령 중심제로 롤백 시키는 거죠. 임기 4년 몇 번까지 가능? 2번까지 가능. 그리고 국회는 몇 개로? 다시 하나로.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동시에 뭘 만들었죠? 본격적 정치 활동을 위한 민주공화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승만 자유당, 박정희 공화당 알아두세요. 자, 그러고 드디어 군정이 끝났습니다. 63년에. 그리고 이제 민정이양의 시기가 다가왔는데 박정희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런 혼란을 수습하고 나면 민정이양하겠다고 했잖아. 이렇게 단서가 있었어요. 아무한테나 권력을 넘겨주면 다시 또 제2의 장면정부처럼 무능과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믿고 맡길 만한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고 했거든. 근데 그런 정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있다.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사실 나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야! 이러고 군복 벗으니까 양복이 나온 거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군인 박정희가 아니라 민간 정치인 공화당 대표 박정희로 나왔다는 거야.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군인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 박정희가 했던 퇴역사가 되게 유명한 말이죠. 다시는 이 나라에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였는데 그 불행한 군인은 또 등장하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전두환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선례가 있잖아. 선례가 있으면 또 하기 쉬워요. 선배님이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예요? 그 불행한 군인 나도 하고 싶어요! 이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국가재건 최고위의 군정을 끝내고 공화당의 대표로서 박정희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윤보선이 상대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쌤, 왜 장면이 아니라 윤보선이 나왔어요? 장면은 뭐 하고 있어요? 장면은 이 당시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국가재건 최고위하고 그 정치활동 정합법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정치활동 정합법의 1순위 타겟이 장면이었어.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그 구시대의 그런 거기도 하고. 그래서 장면이 너무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때 거의 쓰러져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윤보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박정희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5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겼다는 거니 그 당시 국가재건 최고위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야. 국민들도 뭔가 안정과 변화를 바랬거든요. 뭔가 이 군들이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자, 박정희는 이겼고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가지는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경제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반공을 국시로 삼아서 이 나라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경제개발, 반공, 국시. 이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약속했으면 뭐 해야죠? 지켜야죠. 특히 경제개발. 이 경제개발은 꼭 해야 돼요. 이건 박정희 정권이 약간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본인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개발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자, 근데 경제개발할 건 뭐가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 이 나라에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 화폐개혁을 통해 증명됐잖아요. 이 나라 내부에서는 돈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죠? 내부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구해와야겠죠. 그럼 박정희는 어디에서 이 돈을 구해오느냐? 총 3군데서 이제 구해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를 설명하면 조금 시간이 너무 한 강의가 오래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고 우리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박정희가 어떻게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을 모으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